안녕하세요.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참 흥미로운 지점이 있더라고요. 네, 어떤 부분 말씀이시죠? 이게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일수록 아이를 오히려 적게 낳고 또 반대로 좀 어려운 나라에서는 출산율이 높다는 거요. 아, 네네. 그 현상 말씀이시군요. 네, 이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좀 반대 같잖아요. 그렇죠. 언뜻 보면 정말 역설적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료들을 가지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좀 깊이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 현상 뒤에는 사실 단순한 경제 논리 외에도 뭐랄까 사회 구조나 문화 또 가치관 같은 아주 복잡한 것들이 얽혀 있거든요. 네, 맞아요. 자료에도 그런 점들이 지적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연결고리들을 한번 찾아가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개발도상국 상황부터 볼까요? 자료를 보면 출산율이 높은 이유로 몇 가지가 나오는데 네. 과거에 영유아 사망률이 높았던 경험, 이게 아직 좀 남아있다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혹시 모르니 더 낳아두자, 약간 이런 심리랄까요? 아, 네, 맞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실제 사망률은 지금 많이 낮아졌어도 사회 전체적으로 그 경험했던 기억, 불안감 같은 게 생각보다 오래 가는 거죠. 그렇군요. 일종의 뭐랄까, 사회적 트라우마 같은 건가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거기에다가 이제 농업 중심 사회거나 아니면 사회보장 제도가 좀 부족한 경우엔 자녀가 노동력이면서 동시에 노후 보험이 되잖아요. 아, 그렇죠. 노동력 확보. 네, 그러니까 아이를 많이 낳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지는 거죠. 여성의 교육 수준이나 사회 참여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도 중요하게 나오네요. 네, 그것도 아주 큰 요인입니다. 교육 기회가 적으면 자연스럽게 출산이나 육아에 더 집중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피임 정보나 서비스 접견성도 떨어지고요. 그렇죠. 정확한 정보나 피임 도구에 접근하기 어려우면 원치 않는 임신이나 다산으로 이어지기 쉽죠. 또 특정 문화나 종교에서 다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도 무시 못하고요. 아, 그렇군요. 여러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요인들이 서로 다 영향을 주고받는 거죠. 그럼 이제 반대로 선진국 쪽을 한번 보죠. 이 자료들이 보여주는 걸 보면 상황이 정말 정반대인데 여기서는 왜 아이를 적게 낳게 될까요? 역시 가장 먼저 나오는 건 경제적인 부담이죠. 양육비요? 네, 그 얘기가 꼭 나오더라고요. 교육비, 주거비, 뭐 사교육비까지 아이 하나 제대로 키우는데 정말 돈이 많이 든다는 거죠. 네, 맞아요. 이게 단순히 비용이 늘었다기보다 아이를 약간 투자 개념으로 보게 되면서 투자요. 네, 그러니까 양질의 교육과 환경을 제공해 주려면 소수의 자녀에게 집중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강해지는 거죠. 아, 그냥 많이 낳는 게 아니라 잘 키우고 싶다는 욕구요. 그렇죠. 부모 세대가 생각하는 어떤 삶의 질과 양육 사이에서 균형점을 차려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 이것도 정말 큰 변화고요. 그럼요.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또 사회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경력 개발이나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가 커지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이나 출산을 좀 늦추거나 아예 자녀를 갖지 않은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요. 아, 그 딩크족 같은 경우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맞아요. 맞벌이 하면서 아이 없이 사는 그런 다양한 삶의 형태가 예전보다 훨씬 자연스러워진 거죠. 개인의 선택권이 커졌다는 점도 중요하겠네요. 피임이 보편화되면서. 그렇죠. 내가 원할 때 원하는 만큼의 자녀를 계획할 수 있게 된 거니까요. 예전처럼 아이가 태어나서 생존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은 거의 안 해도 되고요. 영유아 사망률이 워낙 낮으니까요. 네. 그리고 또 공적연금이나 사회보험 같은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으니 노후를 자녀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생각도 많이 줄었죠? 도시화로 인한 생활 방식 변화나 개인주의 확산 같은 것도 영향이 있겠고요. 물론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결국 이 모든 변화들을 이렇게 쭉 놓고 보면 그 인구 변천이라는 큰 흐름으로 설명될 수 있겠네요.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딱 그 패턴이잖아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먼저 사망률이 줄고 그 다음에 시간차를 두고 교육 수준이 올라가고 가치관이 바뀌면서 출산율이 낮아지는 그 역사적인 과정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발전의 아이러니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과거에는 생존과 번영을 위해 아이를 많이 낳는 게 유리했지만 현대사회, 특히 선진국에서는 그게 오히려 높은 양육 부담으로 다가오고 또 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가치관 속에서 저출산이 보편화된 거죠. 네. 이게 또 개발도상국의 인구 압력 문제와는 다른 종류의 고민을 안겨주죠. 예를 들면 고령화라든가 노동력 부족, 또 사회 활력 저하 같은 새로운 과제들이요.
네, 오늘 청취자분께서 주신 자료 덕분에 이 경제 발전 수준과 출산율의 관계라는 게 단순히 숫자로 딱 떨어지는 반비례가 아니라 각 사회가 처한 아주 복잡한 현실과 또 미래의 과제까지 담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신가요? 오늘 자료에서 쭉 살펴봤듯이 저출산 현상이 경제 발전이나 교육 수준 향상, 또 개인 가치관의 변화 같은 아주 거대한 사회 변화와 깊숙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과연 각국 정부가 내놓는 정책만으로 이런 큰 흐름의 방향을 정말 의미 있는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 이 점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정책의 효과와 한계에 대한 고민이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